다음은 163번. 생명공학 관련 DNA 재조합 기술. DNA 재조합 기술은 아까 설명할 때 재조합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한다 해서 재조합 기술이라 하기도 하고, 클론을 대량으로 증식시킨다 해서 클로닝이라 하기도 합니다.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플라스미드는 목표 DNA 단편을 운반하는 벡터로 사용한다. 이때 벡터라고 하는 것은 목표 DNA 단편을, 내가 원하는 목적 DNA를 세포 내부로 운반할 수 있는, 세포 내부로 운반하는 시스템, 체제를 벡터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에 대한 뜻이고, 보통은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이용하는 실험이 DNA 클로닝입니다. 두 번째, RNA 중합 요소는 RNA 합성 시 프라이머를 요구한다. DNA 재조합 기술에서는 RNA 중합 요소를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RNA 중합 요소의 특징은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습니다. 3번에 DNA 리가제는, 얘는 리가제라고 써도 되고 혹은 연결 효소라고 적어도 됩니다. 점착성 말단을 지닌 두 DNA 단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점착성 말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평활 말단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을 작성한 이유가, 실험에 주로 이용하는 것은 점착성 말단을 실험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4번에 역전사 효소의 경우에는 mRNA로부터 cDNA의 형성, 즉 RNA를 이용을 해서 DNA를 합성하는 과정을 역전사라 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효소를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라 합니다. 따라서 1번과 3번, 4번은 참이지만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거짓이다. 특히 역전사 효소를 이용을 해서 cDNA를 만든 다음에 cDNA를 클로닝하게 되면 이와 같은 DNA 클로닝은 일반적인 DNA 클로닝과는 구분해서 cDNA 클로닝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음 164번. DNA 지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생물학에 대한 현재의 주된 이론들은 대부분 다 최근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생명현상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기존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에 대한 것을 차용을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생물학적 개념으로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생물학적 단어로 차용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문이란 단어나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발자국을 족적이라 합니다. 지문은 개인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지, 그래서 특정 지문 패턴은 특정 개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의 경우에는 일란성 쌍생아도 지문이 다릅니다. 근데 발자국은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의 흔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흔적이되, 예를 들어서 흰 눈밭에 어떤 발자국이 있을 때 얘가 개 발자국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별입니다. 별이 발자국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더란 얘기지. 그러면 지문과 발자국에 대한 차이, 이것을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문 분석은
제한 요소나 PCR로 생성된 DNA 절편이라 해도 되고 DNA 조각이라 해도 되고 DNA 절편을 전기영동하면 전기영동 결과 이 전기영동 결과를 전기영동 패턴이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결과, 이 패턴이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바코드란 말 들어봤지? 바코드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지문이 됩니다. 즉 특정 개인만의 독특한 패턴이 관찰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겔에다가 얘는 철수의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얘는 영희의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얘는 영숙이의 DNA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을 때 전기영동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게 되면 이 그림 자체가 바코드처럼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패턴이 영희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이것과 이것의 생긴 형태가 다릅니다. 요 자체를 유전자 지문이라 합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 그림을 굳이 그린다라면 이와 같이 이 전기영동된 형태, 요 자체를 유전자 지문이라 하고 이 유전자 지문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해서 이것을 유전자 지문 분석이라 합니다. 얘는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지문 분석을 이용을 해서 왠지 마누라가 의심스러운 거지. 친자간별이라든지 아, 저놈이 범인일 것 같아. 범인 추적. 범인 추적을 흔히 법의학이라 합니다. 혹은 이와 같은 유전자 지문 분석을 이용을 해서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내 사촌이라 하는 것이지. 혈연 분석. 혹은 가계도 분석.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내 병의 근원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 외할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외할머니로부터 왔느냐. 할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유전자 지문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따라서 얘는 이 패턴이 영숙이는 이 패턴이 나오지 않고 철수만 이 패턴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지문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 간의 차이가 심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의 차이가 심한 지역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여기는 이것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먼저 이제 이용된 것이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ed Region이라 해서 VNTR이라 합니다. 얘는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Variable, 다양한 Number, 수의 Tandem Repeat는 직반복 서열이라 합니다. 똑같은 것이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직반복이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얘를 역반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직렬로 반복되어 있는 것을 직렬 반복 혹은 직반복이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ed Region은 짧은 염기 서열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해서 SALT를 써가지고 STR이라 하기도 합니다. 짧은 직반복 서열이라 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족적 분석에 대한 것은 얘는 흔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DNA가 있으면 이 DNA에
특정 단백질이 결합을 했느냐, 결합을 하지 않았느냐. 결합을 했다라면 어느 위치에 결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DNA 결합 단백질이 DNA에 결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백질이 결합하지 않은 지역만을 무작위적으로 절단하는 DNA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DNase1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 DNase1이라고 하는 DNA 가수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절단을 하는데 이 DNase1을 높은 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농도로 짧은 시간 동안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절단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절단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이 결합된 자리는 잘라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길이에, 즉 이렇게 짧은 혹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각각 뉴클레오티드 하나의 차이에 따른 DNA 절편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 DNA 결합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DNA 밴드가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DNA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부분이 단백질이 결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흔적에 대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족적 분석이라 합니다. 1번에 친자 확인에 이용할 수 있다니까 참이다. 2번에 일란성 쌍생아 사이에 유전 정보 차이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해서 일란성 쌍생아가 유전적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으로 정확히 같은 클론이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쌍생아인데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란성 쌍생아가 되게 됩니다. 3번에 제한 요소 절편 길이 다형성 분석을 통해 DNA 시료 간의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구별한다. 조금 전에 유전자 지문 분석에 제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제한 요소를 처리했었을 때 생성되는 DNA 절편을 제한 절편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한 절편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전기영동에 했었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한 절편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 방법을 제한 절편 길이 다형성이라 해서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이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요즘은 RFLP보다는 PCR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RFLP를 하려면 제한 요소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생성된 DNA를 전기영동하는데 전기영동에서 하나의 DNA 분자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DNA 밴드를 형성하려면 많은 DNA가 필요한데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머리카락이나 혹은 혈흔을 채취할 때 설마 범인이 조금 있다가 형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혈흔을 채취할 것이니까 피를 다 뽑아놓고 간다든지 머리카락 다 뽑아놓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범죄 현장에 존재하는 그 미세한 양의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니까 증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증폭 과정에서 주로 이제 DNA 클로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DNA 클로닝 실험은 보통 한 3, 4일 이상이 걸려요. 3, 4일 동안에 클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한 요소를 처리해가지고 RFLP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 지문 분석을 할 때쯤 되게 되면 이미 범인은 다른 나라에서 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PCR을 하게 되면 바로 몇 시간 만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FLP보다는 PCR을 더 선호합니다. 4번에
유전체 안에서 짧은 직렬 반복 서열, 그 솔트 텐덤 리피트라 해도 되고, 혹은 얘를 VNTR이라 하기도 합니다. 길이의 다양성이 유전자 지문으로 사용이 된다. 참이다. 다음. (165번) 그림 가는 PCR 용액에 첨가되는 물질을 나는 PCR 과정 중에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 C는 PCR 1회전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PCR은 DNA 중합 요소를 이용을 해서 계속 사이클링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 사이클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쇄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체인 리액션이라 합니다. 폴리머레이즈 중합 요소,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PCR 과정은 먼저 긴 시료 DNA가 있으면 이중 가닥의 시료 DNA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단일 가닥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얘는 시료 DNA. 이것을 먼저 단일 가닥으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변성시킨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염기간의 수소 결합을 끊어준다라고 해도 됩니다. 변성에서는 보통 95도씨 내외에 고온을 처리합니다. 열로 변성을 시킵니다. 편의상 이쪽을 5'이라 하고 여기를 3'이라 하자. DNA 중합 요소는 특징이 프라이머가 있어야만 됩니다. RNA 중합 요소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 중합 요소가 작용을 하려면 프라이머를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이때 프라이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영역을 증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폭을 하려니까 위에 있는 가닥의 경우에는 합성되는 DNA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5'이고 이쪽이 3'. 얘를 편의상 P1이라 하자. 밑에 있는 가닥을 나 가닥이라 하면 나 가닥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DNA 중합 요소가 진행을 하니까 얘는 이쪽이 5'이 되고 이쪽이 3'이 되는 프라이머를 제작을 합니다. 얘를 편의상 P2로 하자. P1이든 P2든 이들은 DNA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와는 차이가 있지.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는 여기에 헬리카제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을 하고 여기는 프리마제가 RNA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줍니다. 근데 PCR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DNA 프라이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흔히 어닐링 스텝이라 합니다. 혹은 DNA 프라이머와 변성된 시료 DNA 간의 결합인데, 그래서 단순한 결합이라 해서 이것을 어닐링이라 하거나 혹은
두 핵산이 서로 결합하는 것,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합니다. 하이브리제이션을 번역을 할 때는 혼성화라고 번역을 하거나 잡종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프라이머를 혼성화시키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 방향에 대한 것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 여기가 나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DNA 중합 요소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DNA 중합 요소가 여기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중합을 합니다. 여기를 지나갈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3' 쪽이 됩니다. 여기는 두 번째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DNA 중합 요소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또한 마찬가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쪽이 3' 쪽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DNA 중합요소와 DNA 중합요소의 기질은 DNTP라 합니다. DNTP는 데옥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데옥시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데옥시 시티딘 트리포스페이트, 데옥시 티미딘 트리포스페이트를 함께 일컬어서 DNTP라 합니다. 이들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신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됩니다. 이때 이 세 번째 스텝의 경우에 DNA 중합 요소는 고온 세균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고온 세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열에 안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진행할 때 95도씨를 처리하더라도 활성을 완전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대부분의 활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DNA 중합요소, 이 DNA 중합요소이고 이것이 이제 현대 생물학에 대한 첫 번째 대혁명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물학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짧은 시간 내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히트친 세균이 서머스 아쿠아티쿠스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서머스에 T를 적고 아쿠아티쿠스에 AQ를 적어가지고 보통 이 효소를 택 효소라 합니다. 택 폴리머레이즈라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중가닥 DNA가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 1, 2, 3번에 대한 사이클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DNA를 변성을 시키게 되면 이것만 표현하게 되면 얘가 변성이 되면 여기가 5', 여기가 3', 얘를 가라하자. 합성이 된 것은 여기에 5', 여기가 3'. 대신 저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여기도 DNA, 여기도 DNA니까 색깔의 변화는 실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면 가는 그대로 P1이 결합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합성된 이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결합을 해야 되겠지.
이쪽이 5'이 됩니다. 이것이 P2가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스텝에 DNA 중화효소가 작용을 해서 신장을 시키면 얘는 여기까지만 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이에 대한 DNA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한 사이클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DNA는 이 길이니까 다음 세 번째 사이클에서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가 P1이 또 결합해야 됩니다. P1이 결합을 해서 얘가 신장을 시키면 여기까지만 신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DNA 절편은 세 번째 사이클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DNA는 증폭되는 속도는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한 DNA가 1000배 정도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이것이 두 번째 스텝이고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온도를 DNA 프라이머의 길이와 GC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수업을 할 때 TM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지. 변성되는 온도는 이퀄, 녹는 온도는 이퀄, 어는 온도가 되는 거지. 변성에 필요한 온도는 이퀄, 이 온도에서도 결합이 가능하다를 의미합니다. 시그모이드 커브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도는 DNA 프라이머에 의해서 결정이 되되 DNA 프라이머의 길이와 GC 함량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길이가 길어지거나 GC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TM이 높아지니까 반응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의 반응 온도는 DNA 중화효소의 최적 온도를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보통 택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택 폴리머레이즈는 최적 온도가 72도씨이니까 72도씨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에 대한 것은 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지. 프라이머는 절대 RNA 프라이머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방향을 보면 신장되는 DNA, 신장되는 핵산은 5', 3'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위에 있는 이 가닥에 대한 프라이머는 여기에서 제작이 되어야 되고 이 DNA를 복제하려면 여기에서 프라이머가 제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그림 그대로 여러 번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지를 보면 일본의 가해 DNTP 혼합물은 DATP, DGTP, DCTP, DTTP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참이 되겠지. 이번에 나의 A에서 DNA 정폭이 일어난다. A에서 정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A는 변성되는 온도이지. 세 번째, 나의 B에서 두 종류의 DNA 프라이머가 주형 DNA와 결합한다. PCR에서는 일반적인 PCR은 프라이머가 두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프라이머를 이용을 합니다. 4번에 나의 C에서 주형 DNA의 상보적인 가닥을 합성하기 위해 고온 세균의 DNA 중화효소를 이용한다. 택을 이용한다. 택은 고온 세균이다. 5번에 새로 정폭된 DNA 조각의 두 가닥 모두 다음 정폭 반응 시에 주형으로 사용된다. 이건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여줬죠.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번. 생명공학에서 이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해 DNA의 특정 부분을 증폭할 수 있다. 중화효소 연쇄 반응의 목적이 DNA의 특정 부분을 증폭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2번에 겔 전기영동법을 이용해 DNA 절편을 크기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정리한 것이지, 겔 전기영동은 DNA 절편의 분자량, 길이에 따라서 전개 속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이 겔 전기영동이다. 3번에 썩은 블로팅을 이용해 RNA에서 특정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찾을 수 있다.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찾는 것은 얘는 흰색과 상보적인 노란색이 흰색에 가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흰색에 붉은색을 처리했을 때 붉은색이 흰색에 가서 정확히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형성을 했다라면, 그러면 붉은색은 노란색과 같다를 알 수 있겠지. 이때 여기에다가 내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해서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탐침 혹은 추적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염기서열이고, 이 염기서열을 넣어가지고 혼성화 시켰을 때, 하이브리제이션 시켰을 때 하이브리제이션 된다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혼성화 실험이라 합니다. 혹은 하이브리제이션 실험이라 합니다. 혼성화는 시료가 RNA인데 탐침을 DN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DNA, R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합니다. 시료가 RNA일 때 탐침을 RN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RNA, R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합니다. 시료가 DNA이고 탐침이 DNA이면 얘를 DNA, D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합니다. 시료가 DNA이고 탐침이 RNA가 되면 RNA, D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합니다. 근데 RNA는 DNA보다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다라면 탐침은 DNA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R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하되,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은 DNA, RNA 하이브리제이션이고 밑에 있는 것은 RNA, RNA 하이브리제이션이라 하면 됩니다. 이들을 DNA 하이브리제이션, DNA 혼성화라 하면
보통은 DNA 하이브리제이션을 주로 합니다. 이것이 혼성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운동 할 때 이렇게 겔이 이렇게 있으면 겔 속에 시료를 집어넣고 전기적인 힘을 가해 가지고 시료가 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염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DNA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염색 시약이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ETBR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처리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는 이들 시료들 중에 여기에 있는 붉은색의 탐침과 결합하는 DNA만 내 눈으로 관찰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탐침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탐침이 겔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리제이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하기를 니트로셀룰로즈라고 하는 필터에다가 얘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필터와 겔을 부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흡습지를 가지고 물을 빨아냅니다.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물이 빨려오는 힘에 의해서 겔 속에 들어있던 DNA가 필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아들이는 실험이라 해서 이름을 빨아들인다 블랏을 사용해서 블라팅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 시료가 니트로셀룰로즈 필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겔이야. 겔 속의 시료를 필터로 옮기는 실험을 블라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니트로셀룰로즈 필터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탐침을 뿌리면 탐침이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탐침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발하니까 이들이 발하는 방사선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엑스레이 필름을 이용합니다. X선 필름을 이용을 합니다. 이 X선 필름을 이용하는 실험 방법을 자가 방사법이라 합니다. 혹은 자기 방사법이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때 하필이면 이것을 고안한 사람의 이름이 서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겔에서 필터로 옮겨주는 시료가 DNA이면 이 실험을 정식 명칭은 DNA 블라팅입니다. 근데 서든이란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라 해서 이름을 서든 블라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DNA만 이렇게 실험을 할 이유가 있나? RNA도 하고 싶다. 방법은 같습니다. 대신 시료가 다릅니다. 얘를 RNA 블라팅이라 했습니다. 근데 먼저 DNA에 대해서 고안한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서든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말을 써가지고 노든 블라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실험 방법도 고안되게 됩니다. 남아있는 단어는 이제 이스턴과 웨스턴이 남아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단백질 블라팅이 정식 명칭인데 웨스턴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블라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서든, 노든, 웨스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서든, 노든, 웨스턴에 대한 뜻이 아니지. 이건 뭐 동쪽으로 가고, 뭐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지? 얘는 그냥 차용해서 얘를 서든, 노든, 웨스턴이라는 것입니다. 서든 블라팅의 서든은 DNA라는 뜻이고, 노든 블라팅의 노든은 RNA라는 뜻이고, 웨스턴 블라팅의 웨스턴은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라팅 결과 생성된 필터를, 즉 시료를 가지고 있는 시료가 부착된 필터를 블랏이라 합니다. DNA 블랏, RNA 블랏, 단백질 블랏, 서든 블랏, 노든 블랏, 웨스턴 블랏. 이 블랏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을 블랏 분석이라 합니다. 근데 흔히 이 블랏 분석을 전체를 다 통칭해서 블라팅이라 하기도 합니다. DNA 블라팅과 RNA 블라팅, 서든 블라팅과 노든 블라팅의 경우에는 핵산에 대한 분석이니까 혼성화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하이브리데이션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단백질은 특정 항체를 제작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서든 블라팅에서 서든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의미한다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RNA에서 특정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찾는다니까 잘못된 것이지, 얘는 DNA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미세 배열이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 해도 되고, DNA 미세 배열이라 해도 되고, 얘를 다른 말로 DNA 칩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좁은 영역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가지고 붙여둡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을 차용해서 얘는 유리판에 DNA를 집약해서 붙여뒀다 해서 이름을 DNA 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리판이 있으면 실제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유리판에 너무나 미세한 스팟에다가 다양한 DNA를 여기다 찍어둡니다. 대신 이때 찍어두는 DNA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DNA입니다. 이 알고 있는 DNA에 시료 DNA를 뿌려가지고 혼성화되는지 혼성화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DNA 칩 실험입니다. 그래서 DNA 칩은 많은 DNA를 동시에 혼성화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DNA 칩 실험이라 합니다. 얘는 많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를 혼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DNA를 함께 동시에 하이브리데이션 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DNA 칩 실험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인비보는 생체 내에서란 뜻입니다. 인비트로는 시험관 내에서란 뜻입니다.
in situ, in situ는 원래의 위치에서란 뜻입니다. 원래의 위치에서란 뜻입니다. 그 자리란 뜻입니다. ex vivo는 생체 밖에서란 뜻입니다. 실험 중에 in situ 하이브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원래의 위치에서 혼성화한다 해서 in situ 하이브리데이션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파리에 유충이 있을 때 혹은 초파리에 알이 있을 때 이 초파리의 유충이나 혹은 초파리의 난자에서 특정 mRNA의 분포 위치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알에다가 탐침을 뿌려줍니다. 그럼 탐침이 mRNA가 있는 부위에서만 하이브리데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혼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의 위치에서 mRNA 분포 영역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실험 방법은 인시투 하이브리데이션이라 합니다. 인시투 혼성화라 합니다. 원위치 혼성화라 합니다. 각각 서든 혼성화와 DNA 칩과 인시투 혼성화는 어떻게 다른지가 정리가 되겠지. 여기에서는 유전자의 발현 변화가 핵심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유전자가 핵심입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이브리데이션 하는 것이 마이크로칩 혹은 DNA 칩 혹은 마이크로 어레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과 신장에서 발현되는 전체 유전자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어요. 발현된 유전자. 이때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말은 전사되고 번역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mRNA가 존재하면 얘는 전사가 된다는 뜻이고 mRNA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전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에서 mRNA를 추출을 합니다. 이 mRNA를 대상으로 역전사 효소를 이용을 해서 이들을 전부 cDNA로 바꿔줍니다. 대신 이 cDNA에 태그를 달아둘 때 시아닌 다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형광 염료가 있습니다. 시아닌 다이가 CY5가 되게 되면 얘는 하이브리데이션 되었을 때 붉은색 형광을 발하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장으로부터 mRNA를 추출을 합니다. 마찬가지 역전사 효소를 이용을 해서 cDNA를 제작을 하되 이때 cDNA에는 표식을 시아닌 다이 3번을 붙여주게 되면 이 시아닌 다이 3번은 녹색 형광을 발하는 물질입니다. 나중에 셀로판지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돼요. 붉은색 빛과 녹색 빛이 합쳐지게 되면 노란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cDNA를 제작한 다음에 이 유리판에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다 찍어둡니다. 그리고 이들 유전자에 대한 목록을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1, 2, 3, 4, 5, 6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적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서 제작된 cDNA와 여기에서 제작이 된 cDNA를 같은 양을 여기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하고 하이브리데이션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형광색을 통해서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색은 그러면 4가지의 형광색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발하니까 이 cDNA는 존재하되 이 cDNA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게 되고, 그 말은 간에는 mRNA가 존재하지만 신장에는 mRNA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즉 간에서는 유전자가 발현되지만 신장에서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녹색 형광을 발하니까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없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번 유전자는 간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데 신장에서는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노란색이 되게 되면 같은 논리로 얘는 간에서도 전사가 되고 신장에서도 전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얘는 무색이 되니까 간에서도 발현되지 않고 신장에서도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판단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DNA 칩 기술이 되게 됩니다. 5번에 핵산 탐침을 이용한 혼성화 방법을 이용해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진 핵산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번 생그 기법을 통한 DNA 염기서열 분석법에 필요한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DNA 염기서열 분석법은 현재는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이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을 고안한 사람이 생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방법을 생그법이라 합니다. 이 생그법의 특징은 ddNTP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그법을 흔히 이때 DD는 뭐냐 그러면 디데옥시란 뜻입니다. 디데옥시 기법이라 합니다. 인산에 대한 것을 편의상 이렇게 표기합시다. 여기에도 OH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OH를 가지고 있는 것을 NTP라 합니다. ATP, GTP, CTP, UTP. 여기에 OH가 있대, 여기는 H가 있는 것이 DNTP가 됩니다. DNA 복제에 대한 기질인 거지. DATP, DGTP, DCTP,
DNA는 이제 티민을 써야 됩니다. DTTP. 근데 여기도 H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H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디데옥시 뉴클레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라 해서 DDNTP라 합니다. DD ATP, DD GTP, DD CTP, DD TTP라 합니다. 얘는 3번 탄소에 H가 있으니까 신장되는 가닥의 3번 탄소의 OH에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인산이라 한다 그랬지. 알파 인산이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대신 베타 감마는 피로포스페이트의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핵산이 신장을 하기 때문에 핵산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신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또 3번 탄소에 OH가 있으니까 또 다른 기질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 인산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3번 탄소에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알파 인산과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DDNTP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반응이 중단되어 버리게 됩니다. DDNTP의 역할은 신장되는 DNA 가닥에 삽입이 되어서 DNA 신장을, DNA 합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DNTP가 하는 기능입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형 DNA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미안합니다. 이쪽을 방향을 바꾸자.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이 3'이고 이쪽이 5'이라 하자.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 DNA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DDNTP를 기질로 사용할 수 있는 특이적인 DNA 중합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DNA 중합 요소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이적인 DNA 중합 요소가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얘는 DNTP도 이용할 수 있고 DDNTP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NTP와 DDNTP를 모두 기질로 사용 가능한 DNA 중합 요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DNTP는 DATP, DGTP, DCTP, DTTP 이렇게 약자로 써도 되겠지. DATP, DGTP, DCTP, DTTP 네 종류를 모두 처리해야 되고 많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DDNTP는 네 종류를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종류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DDATP를 처리했다라고 가정하자. 얘는 한 종류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DNA 중합 요소가 얘가 많으니까 보통은 DATP를 기질로 사용을 하되
우연한 기회에 얘를 기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NA 중합 요소가 여기는 DTTP를 반응을 시키고 DATP를 반응을 시키고 DCTP를 반응을 시키고 DGTP를 반응을 시키다가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DDATP를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반응은 여기에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때 왜 한 종류냐면 얘는 DDATP만 실험에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염기가 A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된 위치에 상보적인 염기가 A, 신장되는 합성되는 DNA가 A란 사실을 아니까 역으로 그러면 주형 DNA에 이 자리에는 T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 주형 DNA 염기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DNA 염기 서열 분석법, 생거법이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 DNA 프라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DNTP들을 사용을 하고 DDNTP들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DNA 리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DNA 리가제는 DNA 클로닝에 사용되는 것이 DNA 리가제가 되게 되지. 그래서 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리얼이 들어간 것은 답이 아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는 내용들이 다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문항수를 40문제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6문제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7문제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문제를 정확히 내가 맞추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수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뒤에 있는 파트에서 문항수를 좀 줄이긴 할 건데 혹시 480문제보다 조금 더 많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자유전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묶었는 것은 전달유전학이라 합니다. 흔히 멘델 유전학이라 합니다. 이 멘델 유전학 파트를 여기다가 묶었고 뒤에다가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단 168번은 유전학이긴 하되 얘는 분자 유전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은 앞쪽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누락이 되었는데 물론 한 번만 출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라 이 개념 정도는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함께 적었습니다. 168번에 부모 중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 유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현상. 얘는 요 긴 문장에 대한 단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 현상을 일컬어서 유전체 각인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유전체 각인은 포유류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이와 같이 부모 중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 유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느냐 하면 유전체 각인이란 푸게나 모계 중 하나의 유전자만 발현되는 현상을 유전체 각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자만 발현되게 되고 어떤 유전자는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자만 발현되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가 현재 포유류에서 한 수십 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가 되니까 현재 수십 가지가 밝혀져 있으니까 매우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얘는 다른 동물에서는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고 포유류에서 희한하게 관찰되는 특이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싶은데, 대표적인 유전체 각인에 대한 모델이 생쥐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성장인자라 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라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해서 IGF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얘가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이 IGF 수용체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성장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 유년기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키가 많이 큽니다. 근데 유아기나 유년기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난쟁이가 되게 됩니다. 이 IGF에 대해서 발현되는 정상 유전자는 플러스라 하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는 기능이 소실된 돌연변이를 마이너스라 하자. 얘는 아빠에게서 정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자, 얘는 엄마에게서 난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자, 정상 유전자, 기능결핍 유전자, 정상 유전자, 기능결핍 유전자. 얘는 플러스 동형접합이 되게 되고 순종,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잡종이 되게 되지, 이형접합.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형접합이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순종이 되게 되겠지. 이때 이 생쥐에 대한 형질을 관찰을 해보니까 얘는 정상 키를 가지더라. 얘도 정상 키를 가지더라. 근데 얘가 난쟁이가 되더라. 잘 자라지 못하더라. 얘도 난쟁이가 되더라. 일반적인 멘델의 법칙이라면 이형접합은 우성과 같은 표현형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정상이 되는데 얘는 난쟁이가 되는 거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난자를 통해 가지고 제공된 유전자는 얘는 원래부터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빠를 통해 정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자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는 무관하게 형질이 표현되게 됩니다. 즉, 형질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가 정상이면 정상이 되게 되고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난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유전체 각인이라 합니다. 불완전 우성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A 유전자 좌에 얘를 대립 유전자형이라 합니다. 대립 유전자형을 요즘은 줄여서 유전자형이라 하기도 합니다. 대립 유전자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얘와 얘가 우성 표현형이 되고 얘가 열성 표현형이 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완전 우성이라 합니다. 이것이 멘델의 제1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열이 있고 우성이 잡종에서 드러나게 되고 열성은 잠복해 있다가 자손 세대가 되면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렇게 형질이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로 구분되는 것을 우열의 법칙이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라지 AA는 붉은색이 되는데 스몰 AA는 흰색이 되게 돼. 이때 라지 A, 스몰 a가 되니까 분홍색이 된다라면 그러면 분홍색은 붉은색과 흰색에 대한 중간 형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유전이라 하거나 혹은 라지 A가 스몰 a를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 해서 불완전 우승이라 한 것입니다. 혹은 부분 우승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불완전 우승입니다. 비분리에 대한 것은 전 시간에 문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전부 비분리라 합니다. 상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형질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을 상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전자 좌에 대한 것을 단성이라 하고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한 것은 양성이라 하고 세 개의 유전자에 대한 것은 삼성이라 합니다. 얘는 여기도 잡종, 여기도 잡종이라 해서 양성 잡종이라 합니다. 두 양성 잡종을 교배했었을 때 A가 우성, B가 우성, A가 우성, B가 열성, A가 열성, B가 우성, A와 B가 둘 다가 열성일 때 B 자체는 우성 형질이 검은색이다. 열성 형질이 흰색이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표현형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얘는 A가 열성일 때는 B의 형질 발현을 막아버리더라. 그래서 B가 우성 조건이 갖추어지든 열성 조건이 갖추어지든 상관없이 형질로 발현되는 것을 얘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B가 형질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조건이 우성 조건일 때 발현되더라. 이때 우성 조건에서 B가 우성이면 비로소 우성 형질인 검은색이 되게 되고 얘는 원래부터 열성이니까 열성 형질인 흰색이 되더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비가 3대 1이 되지 못하고 얘는 9대 3대 3대 1이니까 검은색과 흰색에 대한 분리비가 9대 7이 나오는 것 많이 봤죠. 이런 형태를 상위성 혹은 상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169번 문제. 다음 표는 표피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 종에 속하는 4종류의 개구리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나타난 형질에 대하여 표현형, 유전자형, 대립 유전자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표현형은 표피의 형태가 표현형인 거지. 그림에서 보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형은 네 가지가 되게 됩니다. 유전자형은 이것의 형태를 유전자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전부 다 다른 단어지. 그래서 10가지가 되게 된다. 대립 유전자는 이 하나를 대립 유전자라 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스몰 b가 있고 스몰 c가 있지. 따라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4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 14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170분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